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20세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 지급,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국가 재정의 건전화 등 여야 정당들의 총선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공약은 먼저 두루뭉술한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건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부작용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나 유권자들끼리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공약을 함께 검증하는 곳은 없는지도 찾아서 판단과 평가에 활용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샵 0945 유료 문자나 유튜브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한미 외교장관 회담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보다 남북이 먼저 나설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돌파 의지를 미국에 전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9달여 만에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미와 남북 대화가 선순환해야 한다며 시점에 따라선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 가운데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부분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별 관광과 제재 일부 예외 조치 가능성을 미국에 직접 타진한 겁니다.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 정부의 의지와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 장관은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예로 들며 많은 나라가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건 스스로 너무 제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한번 공동방위 동참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원유 수송의 70%를 담당하는 만큼 기여해야 한다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도 다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에 대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장관이 배석자를 물리치고 5분간 단독으로 마주 앉아 대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진전 없는 남북 교류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부는 북한 관광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북한이 과연 호응할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보다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이를 거들었습니다. 북미 관계를 기다리기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선 고려되는 건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관광 분야가 급부상하면서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해 비자 발급만으로도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박광자 씨 피격이나 오토 원비어 같은 사건 등을 고려할 때 북측의 확실한 신변 안전 보장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북한의 호응 여부도 관건입니다. 최근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 개별 관광을 허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남측 관광객이 북측에 들어와가지고 생길 안전사고, 그런 사고들이 미칠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의도적으로 북측에 들어와서 북측의 체제 내지는 북측의 주민사회 속에서 교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북측을 좀 저해하는, 유의하는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또한 문제입니다.
만약 관광을 넘어 고향 방문까지 시작된다면 이산가족과 실향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또 올해는 남과 북이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철도 역시 관계 개선 카드임을 내비쳤습니다. 북미와 남북 관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해 들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적극 꺼내들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오늘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의 연쇄회담 그리고 6차 방위비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신범철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 이거 참 우리가 풀지 못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잘 돼야겠는데 북미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 오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각각 약간씩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대화를 강조한 거죠. 북핵 문제 해결. 근데 미국은 공조를 강조했더라고요. 공조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 공조 그리고 제재 유지 이쪽을 갖다가 강조해서 양측의 입장차는 노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당사자로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장관 회의의 목적이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거니까 미는 사람이 힘들면 끄는 사람이 좀 더 힘을 내거나 끄는 사람이 힘들면 뒤에서 좀 밀어주는 사람이 힘을 내거나 해서 뭐 북미가 안 풀리면 남북이 먼저, 남북이 안 풀리면 북미가 해서 빙빙빙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좀 나서서 남북 간에 먼저 풀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제 뭐 우리 정부 입장은 어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남북 관계를 돌파구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이 호응을 해줘야지 사실 우리 정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신변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제를 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금 준비를 더 했다면은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이나 우리 외교장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서 관광 같은 걸 개별 관광이 허용된다거나 하는 그런 행보로 나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또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면은 정부의 입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사실 행동보다 말이 빠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2008년 그 5월에 박왕자 씨 그 살해 사건 피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금강산에서 그때 이제 신변안전 각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논의하는데 그게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개별 관광을 하는데 북한이 과거에도 해주지 않았던 각서를 쓸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돌파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한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약간 제재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한미 간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다면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강 장관은 진작부터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이런 아마 아쉬움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제약한 거 아닐까? 이건 제재 조치에 걸리는 거니까 뭐 하면서 사실은 2018년 하반기에 추진했으면은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때는 북한도 대화를 임했고 무언가 돌아갈 수 있는 뭐 동력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초에 뭐 북한이 신년사를 가르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결과를 보면 정면 돌파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수준의 협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중요한 문제가 미국 이란과의 관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우리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파병 정부는 아직 뭐 결정 안 된 거다. 계속 논의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뭐 강경화 장관 기자회견한 내용을 텍스트로 보니까 뭐 미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파병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앞서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보다 큰 틀에서는 아마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12월 정도에는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은 연락 장교부터 파견하겠다. 그리고 상황을 주시해가면서 뭐 이렇게 우리의 청해 부대라든가 이런 것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 뭐 이달 초만 해도 상당히 악화되는 듯 하다가 사실 지금은 조금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변 측면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청해 부대를 그쪽으로 잠깐 옮긴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그 전체적인 그 전략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한 겁니까? 예, 뭐 그것이 결국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해 부대를 이제 작전 지역이 아덴만인데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확대도 그 분쟁의 성격이 다르고 작전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러한 확대가 부담이 덜한 것이 일반적으로 청해 부대 가면 우리 구축함 한 대가 나가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걸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축함 3대를 가동해요. 현지에서 작전, 그리고 준비, 다녀온 배의 보수. 그렇기 때문에 3대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호르무즈에 간다면 구축함 6대가 해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전하기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청해 부대를 갖다가 확대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은 그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적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란이 먼저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파병 명분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우리의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그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요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도 독자적인 파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도 간다면 미국에게는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고 이란과의 관계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객기 추락이라는 뭐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고심하고 있는 이 문제가 뭐 어떻게 결정되기 전에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줬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든 간에 그거와 관련해서 방위 분담 협상에서 좀 깎아달라거나 뭐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걸까요? 사실은 연계가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의 가장 큰 지금 난제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그것을 갖다가 논의하는데 미국이 이번에 뭐 이제 과거 50억 달러를 불렀다가 지금은 현실적인 금액으로 내려간다는 건 시사했어요. 근데 얼마인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외 작전 비용이라든가 역외 전략 자산 운용 비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기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한국의 기여가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역외라고 하는 걸 자꾸 적용한다면 하긴 우리가 이란으로 도와주러 가는 것도 역외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 논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미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만한 카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진전 상황은 아직은 구체적인 액수의 타결이 가까워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과거보다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지난달에 있었던 마지막 5차 협상에서 미국의 드하트 대표가 50억 달러를 갖다가 뭐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아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진전인 거죠. 과거에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냐면은 역외 비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은보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는 기존의 SMA 특별협정 메커니즘을 유지하겠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바깥에서의 비용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싸움이 가장 치열한 것 같고요.
우리의 협상 카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협정에 의한 협상이거든요. 예.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역외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의 회의를 해서 하자. 이 협상에서는 그 문자 그대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자는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제 6차 회의 끝나고 오면은 또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위비 협상 시한은 종료가 돼서 이미 넘겨버렸는데 정말 오래 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보통 매번 협상을 하면은요, 그 예. 해에 끝난 경우가 없어요. 아하.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예. 주로 2월 달에 끝나요. 왜 2월 달에 끝나냐면 3월 달부터 미국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해요. 예산안 회기가 시작이 그렇죠. 되는군.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하면은 협상이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은 기존에다가 약간의 이자율을 얹어서 그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시행된 적이 별로 없고 예. 또 미국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속들의 봉급으로 들어가는데 예. 미국이 이제 그렇게 이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넘어가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고용을 줄여나가요. 그럼 실업자가 생기잖아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카드를 막기 위해서 항상 2월 달에 극적으로 타결되곤 했는데 예. 이번에도 2월 달까지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범슬 교수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변화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찰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법무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수 차관을 단장으로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수사권 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을 이끌고 이용구 법무실장이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검찰 역할을 직접 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별도의 검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구성을 마치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으로 검찰도 개혁 주체가 되달라는 대통령 주문에 화답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환영 입장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개편을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양 소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경찰 수사 관여 시점과 범위 등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안은 경제와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 축소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등 직제 개편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이 입각 직전 공동대표를 지낸 단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5분 만에 끝이 났고 이달 말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된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첫 재판은 시작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까지 듣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도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두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파기환송심은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결과적으로 형량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3개 사건에서 징역 3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한 달간의 해군 훈련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최근 녹취록 파문으로 병원과의 갈등 상황이 공개된 것을 의식해서인지 환영 행사에 앞서 먼저 기지를 떠났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진해군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간 훈련에 참가했던 이국종 교수는 환영 행사 전 먼저 기지를 떠난 뒤 해군 리더십 센터로 가 석희균 선장을 만났습니다. 누구 한 분이 데리러 오셨는데 병원 관계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최종적으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민하신 건 어제부터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배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들을 접했던 것으로 알려져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려 한 거로 보입니다. 업무 복귀는 다음 달부터라 일단 휴식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대 병원 측은 이 교수와 관련해 아직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혀 이 교수가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4년 전 폭언 녹취를 실제로 이 교수가 했는지, 했다면 왜 했고 갈등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알려진 갈등들은 적지 않지만 최근 부딪힌 건 2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병원에 닥터 헬기를 도입한 뒤 소음 민원이 늘어난 게 특히 큽니다. 응급의료 헬기 TF 회의 때 급기야 병원장과 충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대응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피난에 대로 필요한 곳에 착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도록 하시죠.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보호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엔 부족한 병상 문제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외상센터에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해 본관 집중치료 병상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병원 측 거부로 환자를 이송해야 했다는 겁니다. 당시 본관 일부 병동 공사로 2달 가까이 병실 부족이 심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인데 갈등이 커지자 복지부가 긴급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 간의 갈등이 공개되자 이참에 전국 권역 외상센터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익 현황을 따져보고 한 해 500억이 넘는 국고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권역 외상센터는 곧 개소할 곳을 포함해 모두 17곳에 달합니다. 교부한 지원금은 532억 원이나 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요.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40일 만인데요.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에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서 정문이 아닌 지하 3층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김 씨 측이 비공개 출석을 원했지만 쉽지 않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리 주차장에 기다리던 취재진이 차에서 내린 김 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무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폭행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명예훼손, 성폭행이 몇 가지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김 씨의 혐의를 먼저 좀 짚어보면요. 예. 김건모 씨는 지난 2016년 8월에요.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 A 씨는 지난달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고와 말씀하신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성폭행 혐의 관련 경위를 파악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앞서 지난 8일에 김 씨 차량을 처음 압수수색해서 내비게이션 GPS 기록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도 김 씨의 당시 동선 파악을 위한 수사였는데요. 오늘은 이 김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만큼 그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동선과 행적 관련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장소로 지목된 이 논현동 유흥업소나 인근에 방문한 기록이 나올 경우 혐의가 짙어질 수는 있지만요. 직접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구체적 사실관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고소인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경찰이 이미 지난달요. 고소인을 8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요. 예. 오늘은 김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술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서요. 진술의 예.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동시에 또 업소 관계자가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건모 씨나 김 씨 소속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성폭행,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 거기에 다시 이제 무고가 있고 네. 거기에 또 회유 협박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얽히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범죄를 저질러도요. 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제 법원의 보호관찰 정도를 받는 대상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렇죠. 우리가 법적으로 예. 부릅니다. 현행법으로는 이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연령이 현재는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데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예방과 상담에 집중했던 지난 3차 기본 계획과 비교를 하면요. 법적 제재 강화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14세로 정해놓은 건 뭐 나름대로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판단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자제 능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낮추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사회적으로 좀 떠들썩했던 사건 좀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에 예. 관악산에서 여고생 10명이 그 한 명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가운데 한 명이 만 14세 그 촉법소년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이런 학교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요. 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찾은 겁니다. 교육부는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답한 응답률을 근거로 해서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또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다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교육부는 또 나아가서요. 중대 가해 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어허.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이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준 초등학교 관련 범죄만 봐도 예. 뭔가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계속 거쳐온 겁니까? 취재를 해봤는데요. 교육부는 10개월 미만 정도의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지난해 4월부터요.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의 논의를 했고 11월에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또 이 연령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부처 한 1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10개 관계부처끼리 연령 하향 논의가 있었는데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모두 찬성을 했다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네.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낙오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뭔가 그걸 갖다 좀 빼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범죄가 한편으로 심해지는 걸 막기도 해야 되고 네.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 쪽은요.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또 잔혹해지고 그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서요.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현행법에서도 촉법 소년은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현재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요. 국회 법사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요. 다음 국회인 21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처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공론화시킨 다음에 더 여론을 더 수집해보고 아무튼 이것에 관계된 다른 이제 대안들까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 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콘덴싱. 경동 나비엔 음주전용 숙취해소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인공지능이 이식된 자동차는 Open the window. 때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더 많은 걸 시켜보세요. K5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4월 총선 이제 9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자 한국당은 경제 관련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네, 뭐 기본소득, 청년의 주거, 일자리 큰 이슈가 있는데 와이파이라는 뭐 생활 밀착형이긴 합니다만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의 1호 공약이 이 정도 이런 이제 회의도 사람들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일단 전면에 내세운 뒤 다시 재정 건전화 등 경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평가와 지적이 나오는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랩까지 하면서 등장하는 파격적이면서 생소한 홍보 영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의 전국 확대라는 민주당 1호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시내버스와 초중등학교, 터미널 같은 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대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공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어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으로선 약하다는 평이 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당시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논란을 덮기 위한 총선용 공약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생활 밀착형 1호 공약에 맞서 경제 대전환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막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 등 3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력 있는 우리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서 경제 희망 시대를 열어나가는 약속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이미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1야당의 공약으로선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첫째 과제로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번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아예 1호 공약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기로 했다가 지난번 공수처가 아닌 이번 경제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역대 선거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1호 공약인데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당시 논란이 일자
1호 영입이란 말 자체를 안 쓰기로 했던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자리 정책을, 민주당은 기초연금 인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올해 두 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지난번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씀에 나와 총선을 앞두고 1호 인재로 영입한 최혜영 교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당시 꿈이 있어서 더 의지가 강하다면서 반면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언급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장애인 행사에 참석해서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해서 또 구설에 올랐고 이후에 사과한 적이 있죠.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그날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의지도 강하면서 또 선해. 보수 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새로운 보수당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은 우리 공화당과도 통합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을 연거푸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는 그렇게 이것저것 다 싫다고 하다가는 유 위원장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발 내딛는 것처럼 보였던 보수 통합 논의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 공화당과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과 만약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는다면 그거는 뭐 저희들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유 위원장이 황 대표와 담판할 계획도 없다고 말한 뒤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하태경 책임 대표가 한국당에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양당 간의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의 실질적 대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통합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정병국 의원은 정치 지도자가 자기 주장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통합의 상대를 인정하라고 우회적으로 유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런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고 좀 다 쳐낸다라고 하면 결국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어요. 보수재건 3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새 보수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총선에 대한 현실적 우려 탓이 큽니다. 새 보수당이 독자적으로 출마해 의석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새 보수당을 여러 통합 대상 가운데 하나 정도로 보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박계 의원들이 새 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를 불편해하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새 보수당이 총선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며 새 보수당과의 통합에만 열중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 보수당은 보수재건 3원칙을 고집하며 자존심만 세울 수도, 그렇다고 한국당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고 여의도로 돌아와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에서 총선에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빅매치 상대로 거론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첫 일정으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전 총리는 6년 만에 당으로 돌아와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던 당에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전 총리는 상임 고문을 맡아 총선 전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 지도부도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껏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곧 선거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종로에 집을 얻었다고 밝히면서도 지역구 확정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관심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에 쏠리고 있는데 황 대표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우리 당에서 내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당대표의 출격지를 벌써 정하는 건 전략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보수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선임되지 않았는데 히든카드인 당대표 거취를 먼저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중진 의원은 당 차원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요충지를 마지막까지 골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통합 등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미루고는 있지만 선거를 앞둔 황 대표는 빅매치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이 시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그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 과정은 어땠고 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의 대표 양소영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명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일단 기소된 게 어떤 이유에서 기소된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배드파더스 파더스 운영진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 사진, 직장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내용을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신상을 다 받아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받아서 사이트에 공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상 공개가 이제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이제 신상 공개를 요청한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맞붙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아주 그 다툼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익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예 구속요건 해당성도 없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게재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중점적으로 좀 다퉈졌습니다. 네,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아마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배심원이 7명. 근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과정을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배심원들 평의와 관련한 건 저희가 들을 수가 없고요. 또 배심원 선정 과정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변호인단이 참 힘들었던 것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심원들 선정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양육권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아동의 생존권으로 받아들이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거 그 정도 돈 안 받는 거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고 2시간 정도 이상 걸쳐서 배심원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검찰은 이 문제는 뭐 벌금으로 간단하게 약식 기소로 그냥 하는데 재판부는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데 좀 따져봐야겠는데 정식 재판으로 아마 그 차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약식으로 기소가 되니까 벌금이 나온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회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했고 또 국민참여재판도 허가를 해주신 걸 보면 아마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초로 해서 검찰과 좀 다른 판단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재판으로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한 게 100건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 11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연락이 다행히 와서 지급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즉시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알고 이렇게 유명인도 들어 있었고 예. 또 현직 변호사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개되기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포장돼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파더스라는 이름 때문에 좀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아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엄마들도 있는 거죠. 사실 저희 이제 변호인단도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이것은 좀 양성평등 면에서 부적절하고 일방에게만 하는 성대결 문제로 보일 소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처음에 이제 사이트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을 좀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이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뭐 엄마들도 뭐 마더의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따로 이렇게 게재하는 난이 다 되어 있고 해서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그런 우려는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 배드자를 뭐 다른 말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부모들의 이제 신상이 이제 쭉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네, 네. 근데 읽어보면은 뭐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긴 하긴 하지만 공익을 위한 거라니까 그건 이제 인정이 되는데 네. 이걸 다른 데로 퍼다 날라서 게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판례의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사이트로 개설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여론 형성을 했고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사이트의 내용으로 보면은 비방의 내용이 없고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 예. 그리고 이것을 게재한 자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명단에 올라간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인정이 된 거라서 이걸 가지고 퍼나르면서 하면은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별도의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만 보는 거는 네, 상관이 그것은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네. 이 사이트가 배드파더스가 만들어지고 또 이 배드파더스에 기대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추산해 보면은 거의 78%에서 80%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일부 지급하면서 지급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로 전부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 15%에서 17% 정도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미지급자가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하고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하거나 할 때 이제 제재를 한다든가 뭔가 보완될 방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지급 자체를 아동 학대로 큰 범주에서 보고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형사처벌로 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해도 뭐 사정이 있으면은 이것을 아예 방임이나 학대로 보지 않고 처벌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도 일반 판결의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효력이 있는데 협의위원회 경우에는 뭐 3년 정도밖에 판결의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절차가 좀 달리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집행하기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를 못 받는 이제 부모들,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좀 해주거나 이런 규제들이 좀 있으면 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에 너무 없어서 이에 대한 법안이 좀 빨리 만들어지기를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사나 형사로도 법제를 보완할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군요. 네. 예. 그래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이후에 이제 양해연이라고 해서 양육비 해결을 원하는 부모들의 총연합회, 이렇게 제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예. 네, 그렇게 해서 단체가 결성이 돼서 실제로 입법 운동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 10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이들의 양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해결해서 강조를 한 것이 될 거고. 네. 다만 이건 당사자들이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네. 혹시 당신 어느 배드파더스에서 내가 봤어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올리거나 해도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별도의 또 다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정한 요금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쭉 살펴보니까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었습니다. 6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견해낸 건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 이용자도 200만 명에 달하는 넷플릭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조사해보니 한국 사용자에게 6개 유형의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요금 변경을 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 조항은 이용자에게 특히 불리했습니다. 또 계정을 맘대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와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는 규정도 문제였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도록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탈 것이냐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죠. 이번 아카데미상에는 영화 기생충 외에 또 다른 한국 다큐멘터리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부재의 기억인데요.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 등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작년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받으며 아카데미상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조회수가 수백만에 이르죠. 무엇보다 세상에 이 아픔을 널리 알려달라는 유가족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실입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침몰되러 갔어요. 사고 현장에서 걸려온 다급한 남성의 목소리. 음성만으로도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부재의 기억. 영화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가 주목을 했던 것은 유가족과 잠수사들의 고통이었거든요.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저는 보고 싶었어요. 담담하게. 후보로 지명되는 순간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그랬거든요. 이 영화 만들 때 이거 세계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노미네이션 돼서 그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9분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보는 내내 감정을 억누르기 쉽지 않습니다. 참사 직전 아이들의 모습과 유가족들의 슬픔, 민간 잠수사들의 고뇌까지 당시의 고통이 되살아납니다. 사고 이후 계속된 촛불 전국과 진상 규명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촛불 전국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줬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국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재의 기억은 재작년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받으며 아카데미상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유튜브에도 공개돼 조회수가 24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영화제를 가서 반응들을 보면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공감을 해주십니다. 영화가 끝나면은 눈이 빨개져 있고요. 눈물 훔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오롯이 전해지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난치 질환인 폼페병을 앓고 있는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쉽게 말해서 이제 근력이 점점 약해지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같은 환우분들이 두려움을 깨고 사회로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하시는 중인데 제가 와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승철 씨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눠봐도 괜찮나요? 잠시 팀장님에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저 혹시 재준님 다녀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년째 폼페병을 앓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병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폼페병은 희귀난치 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4만 명 중에 1명꼴로 이제 발병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는 근육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 약간 근력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1년 만에 이제 알게 돼서 확진을 받았는데 일단 확진이 내려지기까지 이 병을 찾는 과정이 제일 곤혹인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점점점 약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그러면 생활하시는 데는 어떠세요? 처음에는 뛰어다닐 수도 있고 이랬는데 현재에서는 제가 계단이 조금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약간 되게 힘이 붙이는 하지 근력이 저 같은 케이스는 많이 약해진 케이스고요. 많은 분들이 뭐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사회생활을 하기 좀 어려워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철 씨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들한테 질환을 앓고 있는 거를 오픈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이걸 말했을 때 나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좀 두려움들이 사라지면서 세상에 좀 나오게 되는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높았고 성격이 너무 밝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개그를 던져주는 그래서 저희 재단이 되게 조용할 수도 있는데 분위기 메이커로 활동해준 그런 동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는 아프니까 그런 거에서 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다 약간 이런 좀 여타 사람들이랑 비슷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푸세요? 저는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좀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거든요. 노래방도 좀 가시나 봐요. 저 노래방은 필수 코스입니다. 18번이 뭐예요? 저요? 윤도현의 너를 보낸 거. 여기서 좀 불러.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회사여가지고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신체적인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뭐 별 다르지 않다, 편하게 다가와 주시면 된다, 이런 좀 인식을 좀 개인적으로 개선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또 다르게 편집 같은 거 좀 배우고 있습니다. 1인 방송. 네, 1인 방송에 다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채널을 좀 목표로 지향하고 있어요. 닉네임이라고 하나요? 제가 사실은 라이브 방송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름이 이승철이잖아요. 그래서 철쭉? 철쭉이로 가자. 뭔가 입에 쭉쭉 달라붙는다. 철쭉. 네, 철쭉이로 하고. 철쭉이가 이제 뭐 폼페병도 있겠고 뭐 다른 희귀 네. 질환도 있겠고 그런 환우분들에게 철쭉이가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생각으로 앞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많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갇혀있지 말고 벽을 깨고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구독 눌렀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네, 오늘 승철 씨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뭐 환우가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패기 넘치는 청년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집돌이 이철쭉 기억해주세요. 구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불행도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힘차고 긍정적이고 즐겁게 삶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승철 씨가 이렇게 웃기까지 또 회사에 적응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예. 네, 뭐 워크숍 같은 회사 행사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스태프를 하기도 하고요. 또 팀 막내지만 적극적으로 기획안 발표도 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희귀 난치병과 관련해서 있었던 소설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뭐 있을 수 없는 병이라는 게 저한테 왔고 저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저한테 또 일어났고 그러니까 안 될 것과 안 될 것이 부딪히면 더 멋진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해볼래요. 응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그대로입니다. 이 희망과 용기의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이 또 긍정적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독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시나요? 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구독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선 공약 관련해서 0181님 무료 와이파이는 환영입니다만 보안이 취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9330님도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공약이 나온다 해도 과거 공약을 재탕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 착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9866님 개혁의 수혜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부탁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부가 북한의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8852님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개별 관광은 개인의 위치 파악이나 신변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맡겨둘 수만은 없으니 잘 좀 처리해달라고 정부에게 당부를 하는군요. 네, 오늘도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연말정산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데 왜 꼭 연말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며칠 전에 기한이 끝났을까? 네. 아무튼 참 적응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만 아무튼 늘어나는 혜택, 줄어드는 혜택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에 폭탄이 아니라 13월에 보너스 넉넉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이 노래가 음원 사이트 차트 1위더라고요.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